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민승기 노무사님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육아휴직 참 좋은 제도인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니 좀 씁쓸하죠?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통해 왜 고용노동부가 이런 부정수급 조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요. 또 어떤 유형들이 주로 적발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조사 대상이 됐을 때 민승기 노무사님은 어떤 조언을 하시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보면요. 부정수급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의 어떤 신뢰자본을 갉아먹는 일이거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오늘 자료가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노동청은 이렇게까지 육아휴직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걸까요? 뭐랄까 단순히 몇 건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이건 제도의 어떤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는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거짓으로 신고해서 급여를 타내는 건 이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는 거죠. 아, 시스템 자체를요? 네, 그래서 고용보험법을 보면 단순히 부당이득 환수나 가산금 정도가 아니에요.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굉장히 무겁죠?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와, 정말 엄중하게 다루네요. 네,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보험 제정의 건전성 문제도 있고요. 제도의 신뢰도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 두 가지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허위 가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말 그대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어딘가에 고용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자료의 사례 A를 보면 가족회사 명의로 잠깐 고용보험 가입했다가 육아휴직 신청해서 급여를 받은 거죠. 그런 건 어떻게 밝혀내죠? 서류만 보면 그럴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요즘 조사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게 아니고요.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까지 다요? 네. 그리고 실제 업무 관련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특히 월급을 받았다가 그걸 바로 현금으로 뽑아서 대표한테 다시 돌려주는 경우, 이른바 페이백 정황이 드러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페이백이요? 네. 이건 명백하게 사업주랑 짜고 했다, 즉 공모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례 A에서도 보면 받은 급여의 4배를 반환하라는 명령 외에도 사업주랑 근로자 각각 800만 원 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고 하잖아요. 와, 4배 반환의 벌금까지 정말 타격이 크겠네요. 이 디지털 시대에는 정말 뭘 숨기기가 어렵군요. 그렇죠. 두 번째 유형은 육아휴직 중 근로인데요. 이건 휴직 기간에 몰래 일을 하는 경우죠. 네, 휴직했으면 쉬거나 아이를 봐야 하는데 일을 한다. 맞습니다. 사례 B를 보면 휴직 중에 원래 다니던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 컴퓨터 IP 주소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다가 그게 딱 걸린 거죠. 아, 이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네, 이것도 동료들 진술이나 교통카드 내역, 아니면 급여를 받은 계좌 추적 같은 걸로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를 써도 결국엔 조사 과정에서 밝혀주기 쉽고요. 이것도 공모로 볼 가능성이 높겠군요. 당연하죠. 사업주가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사례 B에서도 각각 70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뭐랄까 완전 범죄는 없다고 봐야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노동청 조사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서류만 꾸민 허위 가입이냐, 아니면 휴직 기간 중에 몰래 일했냐, 이 두 가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요. 만약에 부정수급이 좀 반복적이거나 사업주랑 공모한 정황이 명백하다, 이러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요. 벌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건 이제 부정수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반복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결정되는데요. 보통 공모한 경우에는 700만 원 이상 구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아주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이면 드물지만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과정이 상당히 엄격하고 부담스럽네요. 만약에 이런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때 민승기 노무사님의 조언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승기 노무사님께서 자료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부정행위가 사실이라면 이걸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인정하고 처벌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아, 무조건 부인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를 들어 고의는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사업주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고 조사 절차라는 게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랑 상담해서 제대로 전략을 짜고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정말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이거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 적발되면 금전적인 불이익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휴직 중에 몰래 일하는 건 결국엔 드러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건 역시 처음부터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활용하는 거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이미 좀 부정행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민승기 노무사님 조언처럼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또 어떤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 번쯤 같이